이번 시간은 1.1절이에요. 챕터 1이고요. 챕터 1의 대단원명을 보시면 기초, 논리와 증명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그 1장 이후에 이제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단원에서 증명을 열심히 하게 될 거예요. 그 증명에 앞서서 우리가 논리 체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는 게 1장이고요. 1장의 첫 번째 절, 1.1 명제 논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일단 논리라고 하면 "너 참 논리적이다."라고 얘기 많이 하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논리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용어이기도 한데 논리라는 게 뭘까요? 논리라는 것은 맞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논리는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하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너가 참 논리적인 것 같아." 그러면 맞고 아니다. 이것을 잘 판단해서 잘 얘기하는 사람 논리적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논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맞다, 아니다를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기준을 바로 우리가 명제라고 할 건데 명제를 보시면 명제는 프로포지션이라고도 하는데 명제란 참 또는 거짓 중 하나인 선언적 문장, 즉 어떤 사실을 선언하는 문장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명제의 정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명제는 참 그리고 거짓 중 하나인 문장이다. 즉 이런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을 우리가 명제라고 불러요. 문장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문장이라고 하는 말 안에는 말 그대로 주어, 목적어로 구성된 문장일 수도 있지만 수식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참이나 거짓을 판단할 수 있으면 그것을 명제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리고 명제는 보통 가정과 결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예제 1번에 보면 자, "참인 명제와 거짓인 명제를 구분하여라." 라는 문제예요. 일단 명제 정의를 알았으니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죠. 1번에 보시면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 DC이다." 그러니까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 DC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참인가 거짓인가 판단할 수 있나요? 일단 미국의 수도가 주어고 워싱턴 DC라는 그 지역이 이제 나왔죠. 그러면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는 거죠. 판단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문장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참이죠. 그래서 참인 명제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true의 앞글자를 따서 t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다음에 2번에 보시면 "캐나다의 수도는 토론토이다."라고 했는데 캐나다 수도가 어딜까요? 이것도 우리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찾아보면 아실 거고요. 뭐 아는 친구도 있을 거고. 토론토는 도시의 이름이긴 하지만 수도는 아니죠. 그래서 캐나다의 수도는 오타와예요. 그래서 2번은 잘못된 명제, 그러니까 false죠. 거짓이다라고 해서 false의 앞글자를 따서 F라고 쓸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명제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3번을 볼게요. 3번은 1 더하기 1은 2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는 말이죠. 수식이긴 하지만 맞는 말이잖아요. 참인 거 우리 확인했죠? 자, 참인 것을 확인했다. 자, 그다음에 4번은 어때요? 2 더하기 2는 3이다. 거짓이죠? 그러니까 false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4 개의 문제를 봤는데 4 개의 문장 또는 수식에서 우리가 참과 거짓을 판단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4 가지는 명제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명제라고 할 수 있고 참이냐 거짓이냐를 판단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명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명제는 이렇게 참인지 그리고 거짓인지를 판단할 수 있으면 된다. 이게 명제의 정의인 거고요. 다음의 문장은 명제인지 아닌지 판별해 보자. 자, 1번. "몇 시입니까?" 자, "몇 시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나요? 뭔가를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겨서 물은 것이지 참인지 거짓인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죠. 그래서 1번은 명제가 아니다. 그래서 1번은 아예 명제가 아닌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명제가 아니다라고 서술하면 돼요. 자, 그럼 2번. 이것을 주의 깊게 읽어라. 이건 명령문이죠. 뭔가를 명령했을 때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없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명제가 아니다라고 서술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3 번에 보시면 x 더하기 1은 2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명제일까요? x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변수죠. 그래서 x와 같은 이런 특정한 값이 아니라 임의의 변수, 즉 우리가 variable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변수가 포함되어 있을 때는 이 변수가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죠. 그래서 만약에 저 x 값이 1이 된다면 1 더하기 1은 2가 되니까 참이 돼요. 그런데 1이 아닌 다른 어떤 값이 들어간다면 거짓이 돼 버리죠. 그래서 만약에 x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게 되면 명제가 되는 거고, 이렇게 지금 3 번과 같이 X만으로 남겨져 있을 때는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3번 지금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명제라고 볼 수가 없는 거고, X에 만약에 어떤 숫자가 어떤 수라도 들어간다면 명제가 되는 거죠. 참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이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게 되니까 숫자가 들어가면 명제가 되는 거고, 이렇게 변수만 남아 있으면 명제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죠? 자, 4 번도 한번 볼까요? x 더하기 y는 g다. x, y, g는 모두 다 variable이고요. 여기에서 x랑 y랑 g에 어떤 값이 다 들어가 있을 때는 좌변 x 더하기 y하고 g라고 하는 우변의 값을 서로 비교할 수 있으니까 값이 있는 경우는 역시 명제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4 번과 같이 변수로 남아 있을 때는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가 전혀 모르죠. 그래서 4 번의 경우에도 명제가 아닌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요 3 번, 4 번과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문학이라고 생각을 해 보면 3 번, 4번 명제가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서술을 하는 입장이라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x가 변수인 상태에서는 명제가 아니지만 x의 특정한 값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명제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서술을 하셔야 되겠죠. 케이스를 생각해서 여러분이 서술을 하는 거예요. 노트를 한번 볼게요. 노트는 제가 첫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여러분이 알아둬야 되는 사실, 좀 이런 것들을 메모해 놓은 거예요. 자, 노트 1번 보시면 명제 진술 변수는 보통 PQRS로 표현한다. 자, 진술 변수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 예제 1 번에 보면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 DC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미국의 수도, 그다음에 워싱턴 DC. 자, 이 단어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면 줄여서 미국의 수도라고 하는 요 5 글자를 P라고 치환해 볼게요. 그다음에 워싱턴 DC라고 하는 5 글자도 Q라고 치환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1번 문장은 어떻게 표현이 되죠? P는 Q이다라는 문장으로 바뀌게 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미국의 수도라고 하는 어떤 단어가 있고 워싱턴 DC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들은 뭔가를 진술하고 있는 것, 진술 변수라고 해요. 그래서 P는 Q이다처럼 우리가 이런 단어들을 시연할 때는 보통 P, Q 이런 알파벳 문자를 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P, Q, R, S 또는 여러분이 뭐 PQRS에 국한하지 않고 뭐 ABCD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명제를 표현할 때는 보통 PQRS를 많이 쓴다. 이런 얘기고요. 2 번을 보면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명제를 조합해서 많은 새로운 수학적 명제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복합 명제라고 한다. compound proposition이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복합 명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다루게 될 거예요. 지금은 이제 설명이니까 이렇게 두고 여러분이 뒤에서 설명하면서 제가 다시 복합 명제가 무엇인지 얘기를 할 거고요. 자, 복합 명제는 compound proposition이라고도 하고 또는 합성 명제라고도 불러요. 자, 합성이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여러분이 알겠지만 뭔가 더해지는 거죠. 여러 개가 모인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지금 명제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명제를 조합해서 또 다른 명제가 된다면 그 명제를 합성 명제, 복합 명제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일단 기억을 해 둘게요. 자,
그래서 이 복합 명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소개를 할 거고요. 자, 그다음 정의를 한번 보면, 자, 부정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부정, negative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부정은 뭐냐면 말 그대로 여러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P라고 하는 게 하나의 명제라고 하면 not P로 표기되는 P의 부정은 P가 아니다라는 문장이다. 자, 무슨 얘기냐면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대통령이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을 부정하게 되면 뭐가 되죠? 목적어의 부정이 되겠죠. 그래서 나는 대통령이 아니다. 이렇게 부정하는 것을 우리가 negative라고 불러요. 그래서 P라고 하는 명제, 즉 나는 대통령이다라고 한 이 명제 P라고 했을 때 이 명제 P의 부정 not P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앞에 물결 표시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결하고 명제에 그 진술 변수를 써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P가 명제다라고 했을 때, 자, 명제 뭐가 될까요? 지금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 나는 학생이다. 뭐 나는 선생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를 서술했을 때 이것을 P라고 한다면 그것의 부정은 not P라고 부른다. 그래서 책에 따라서는 표기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물결을 P 앞에다가 쓰거나 아니면 P 위에다가 달을 쓰거나 이렇게 두 가지 표현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여러분이 '아 이건 부정한 거다.'라고 해석하면 되고요. not P라고 읽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부정을 의미하는 거다. 이건 negative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not P의 진리값은 반대가 된다라고 했는데 진리값이라는 게 뭐냐면 예제 1번에 보면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했죠. 그러니까 참인지 거짓인지, 참이다 거짓이다를 우리가 진리값이라고 해요. 그럼 1번 같은 경우 1번의 명제의 진리값은 true다 이렇게 보면 되고 2번의 명제의 진리값은 false다. 3번의 진리값은 true다. 4번의 진리값은 false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부정에 대한 진리값은 반대가 된다라고 했어요. 자, 만약에 나는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게 거짓이라고 한다면 거짓이죠. 제가 대통령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는 대통령이다."라는 문장이 명제인데 지금 거짓이죠. 그럼 그것을 부정해 볼까요? 그럼 "나는 대통령이 아니다." 그러면 그 명제는 뭐가 돼요? 참이 되죠. 저는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인 명제죠. 그래서 아까 부정하기 전의 명제는 false였는데 지금 부정하고 나니까 true인 명제가 됐죠. 즉 진리값이 어떻게 바뀌었죠? 그러니까 false에서 true로 바뀌게 됐죠. 그래서 true냐 false냐 이거를 이제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한다면 나피의 진리값은 반대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예제 3번에서 보면 다음 명제의 부정을 나타내라라고 했는데 자, 마이크로의 PC는 리눅스를 실행한다라고 했어요. 이거 부정해 볼까요? 자, 그럼 마이크로의 PC는 자, 우리 좀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마이크로의 PC를 한번 P라고 생각해 볼게요. 리눅스를 실행한다라는 진술을 우리가 Q라고 해 볼게요. 자, 그럼 P는 Q이다라고 하는 문장이 되었죠. 이것을 부정하면 뭐가 되죠? P는 Q가 아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의 부정. 즉 지금 P이면 Q이다.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냥 이 전체 문장 자체가 P라는 진술 변수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면 P 자체가 마이클의 PC는 리눅스를 실행한다. 이게 P라고 우리가 치환했으니까 그것의 부정은 뭐예요? not P가 되는 거죠. 그럼 not P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마이클의 PC는 리눅스를 실행하지 않는다가 되겠죠. 자, 요렇게 부정문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예제 4번 한번 봅시다. 다음 명제 부정을 나타내라 라고 했는데
자, 반다나의 스마트폰에는 32GB 이상의 메모리가 있다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부정 한번 해봅시다. 32GB 이상의 메모리가 있다. 자, 지금 여기서 보면은 반다나의 스마트폰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죠. 그냥 이거는 사실이고요. 32GB 이상의 메모리가 있다는 게 지금 서술이에요. 그럼 이것을 이제 부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32GB 이상의 메모리가 있는 것을 부정하면 뭐가 될까요? 우리가 어떤 것 이상이 있는 것의 반대 개념을 생각해 보면, 즉 여집합의 개념을 생각해 보면 32GB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32GB를 포함해서 그것보다 크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수직선상에서 생각해 보면 여기가 32GB라고 했을 때 여기가 용량축이라고 해 볼게요. 그러면 32GB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이라는 거 정의 자체가 그것을 포함해서 그거보다 큰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에 부정을 하면 32GB는 포함하지 않으면서 그거보다 작은 게 되겠죠. 그럼 이 개념이 뭐예요? 미만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반다나의 스마트폰에는 32GB 미만의 메모리가 있다. 자, 요렇게 부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제 4번에 주어진 명제가 P라고 하면 우리는 not P를 서술한 거죠. 그래서 not P 또는 이렇게 P 바라고 쓰는 명제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P라고 하는 어떤 명제가 있어서 그것이 참일 때 이것을 부정하게 되면 not P는 진리값이 바뀌어서 F, false가 되고 false였던 명제는 부정하게 되면 true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명백한 사실이죠. 여러분 판단하실 수 있겠죠? 아까 우리 대통령을 예로 들었잖아요. 자, 그러면 사실이 아닌 것을 부정했을 땐 true가 되고 사실인 것을 부정하면 false가 되죠. 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지금 요 상황을 한번 위에 있는 상황,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명제 P 하나 여러분이 아무거나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번 학기에 18학점을 수강한다." 이렇게 명제를 만들었다 치면 여러분 중에는 참인 친구도 있고 참이 아닌 친구들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참이다. 내가 18학점 듣는다라고 해서 참이라고 하면 그거 부정했을 때 나는 이번 학기에 18학점을 수강하지 않는다. 그럼 이것은 거짓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정을 하면 반드시 진리값은 반대값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지금 처음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진리표라는 단어가 보이죠. 진리표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명제 P가 있고 또는 뭐 또 다른 명제 Q가 있을 수도 있고요. R이 있을 수도 있고 S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명제에 대한 진리값을 작성한 하나의 테이블을 진리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의 표로 나타내는 거고 진리표라고 부르시면 돼요. 이런 게 있으면 '아 이걸 진리표예요.'라고 부르면 돼요. 한 번 더 연습해 봅시다. 진리표에 대해서. 자, 이중 부정을 한번 해 볼게요. 자, 이중 부정이 뭐냐면 자, 이렇게 P라고 하는 명제가 있어요. 자, 명제의 진리값은 true 아니면 false죠. 가능한 거 생각해 보면. 어떤 명제는 참이거나 거짓이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not P를 생각해 볼게요. 그럼 P의 부정이니까 뭐가 된다? 진리값은 반대가 된다. 그러면 true였던 것은 false가 되고요. false였던 것은 true가 돼요. 그죠? 자, 그러면 다시 내가 not P라고 하는 것을 다시 부정해 볼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not P의 또 부정이니까 이곳에 부정이 되죠. 진리값에 부정이 되면 뭐가 되죠? false를 다시 부정하면 그다음에 true를 다시 부정하면 뭐가 돼요? false가 되겠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어떤 상황이 된 거냐면 P라고 하는 명제를 이중 부정했을 때, 그러니까 부정에 부정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진리값이 어떻죠? t는 t고 f는 f다. 서로 같죠.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서 자, 나는 18학점을 수강한다. 이게 true라고 한다면 그것을 부정했을 때 나는 18학점을 수강하지 않는다가 되고 다시 부정하면 나는 18학점을 수강한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중 부정을 하게 되면 결국엔 본 명제의 진리값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원래 명제의 진리값과 동일하다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결론이 뭐다? P라고 하는 명제하고 not P의 not, 그러니까 부정의 부정은 항상 진리값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정의를 한번 볼게요. 자, 논리 연산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볼 건데요. 연산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기일 때부터 접했던 거예요. 연산을 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구구단 외우는 것처럼 곱셈 연산도 있고요. 어떤 것을 더하는 연산도 있고, 나누는 연산도 있고, 적분 연산도 있고, 미분 연산도 있고, 이렇게 연산이라는 뜻은 어떤 두 개의 값 이상을 어떤 기호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연산 또는 명제 논리를 배우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나중에 컴퓨터를 이용해서 뭔가를 처리할 때, 뭐 데이터 처리를 한다거나 통계 처리를 한다거나 할 때 이것을 명제를 여러분이 컴퓨터 언어로 치환을 해 주고 그것에 대한 참, 거짓을 판단하게 만든 다음에 그 구조를 수식으로 표현을 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값을 얻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알기 위해서 이런 단원이 있는 거예요. 자, 논리 연산자. 그러면 연산자 중에서도 논리라고 하는 것이 앞에 붙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 논리 곱이라고 하는 논리 연산자예요. 논리 곱은 뭐냐면 컨정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단 두 개의 명제를 가져올 거고요. P하고 Q라고 하는 두 개의 명제를 가져왔고 그다음에 기호가 이제 처음 나오는 거예요. 자, 이 기호를 여러분이 잘 보세요. P하고 이렇게 위쪽으로 삼각형이 아닌 이렇게 기호가 하나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읽냐면 AND라고 읽으면 돼요. P and Q라고 읽어주면 되고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이 기호가 바로 논리 곱이라는 연산자예요. 우리가 뭐 3 더하기 1은 4다라고 했을 때 이 더하기를 하나의 연산자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3과 1을 더했을 때는 4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하기라는 이 기호를 보고서 4라고 하는 결과값을 가져온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는 이렇게 생긴 이 기호를 통해서 논리 곱이라는 연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논리 곱이 뭐냐? 그것의 정의가 뭐냐면 P와 Q가 모두 참일 때만 참인 것을 논리 곱이라고 정의했어요. 그러면 정의에 입각해서 한번 처리를 해볼게요. P하고 Q라는 두 개의 명제가 있는데 P는 참이고 Q는 참인 경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근데 지금 논리 곱의 정의가 뭐라고 했냐면 P와 Q가 모두 참일 때 참이다라고 했죠. 그러면 P와 Q가 지금 모두 참인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결과값은 true가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논리 곱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P하고 Q라고 하는 두 개의 명제가 있을 때 이 두 개의 값이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보면 P가 true일 때 Q가 true일 수도 있고요. P가 true인데 Q는 이번에 false일 수 있어요. 또는 P가 false인데 이번엔 Q가 true일 수 있고요. P가 false인데 Q가 false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가능성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총 4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 4가지에 대해서 논리곱을 한번 연산을 해 보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조합론적으로 계산하는 거죠. P라고 하는 명제가 참인 경우 또는 거짓인 경우 2가지 케이스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P가 true일 때는 Q의 경우는 뭐와 뭐가 존재한다? true일 수도 있고 false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따지면 지금 TT, TF 두 가지 경우가 생긴 거고 T가 이제 F인 경우에는 Q가 true일 수도 있고 false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경우 생각하면 FT, FF 두 가지 경우가 또 발생하죠. 그래서 총 네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표에 보시면 네 줄이 지금 나타나 있죠. 그래서 그것의 각각의 값에 대해서 우리가 P and Q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P and Q는 언제 참이다? 둘 다 참일 때만 참이다. 그 외의 모든 경우는 거짓이다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정이니까 이건 따지는 게 아니죠.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 P와 Q가 모두 참일 때만 참이니까 이 경우만 결과값이 true가 되고 나머지는 전체 false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논리 곱의 정의는 뭐다? 둘 다 참일 때만 참이다. 나머지는 거짓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예제 5번 한번 봅시다. 레베카의 PC는 16GB 이상의 하드디스크 여유 공간이 있다라고 했는데, 자, 이게 이제 P라는 명제예요. 자, 그럼 레베카의 PC는 16GB 이상의 하드디스크 여유 공간이 있다. 이거 레베카한테 물어봐야 알 수 있죠. 레베카의 PC에 16GB 이상의 하드디스크 여유 공간이 있으면 이 문장은 참인 거고, 레베카한테 물어봤더니 나 그만큼 없어라고 하면 false인 문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명제라고 볼 수 있고요. Q라고 하는 명제를 보면 레베카의 PC의 프로세서는 1GHz보다 빠르게 실행된다라고 했는데 레베카한테 물어봐서 PC의 프로세서 정보를 봤더니 1GHz보다 빠르다 그러면은 참이죠.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다라는 명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두 명제에 대해서 PQ의 논리곱을 만들어 보자라고 한 거예요. 그럼 PQ의 논리곱. 자, 어떤 가능성이 있다? 우리 아까 진리표 작성했을 때, 자, 이렇게 보시면 P가 true인 경우, 즉 레베카 PC가 16GB 이상의 하드디스크 여유 공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true가 되는 거고요. 레베카 PC 프로세서가 1GHz보다 빠르지 않는 경우도 있고 빠른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가 발생하고 P의 명제가 거짓인 경우, 즉 하드디스크 여유 공간이 16GB 미만인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는 Q라는 명제도 true이거나 false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총 네 가지를 고려할 거고 이때 논리곱은 우리가 뭐라고 정의했는가? 이 경우에만 true다라고 했잖아요. 나머지는 false라고 했죠. 자, 그러면 논리곱을 만들어 보자. 자, 만약에 자, 1번 케이스. 1번 케이스는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P가 참이다. 즉 어떻게 해석하면 되죠? 레베카의 PC는 16GB 이상의 하드디스크 여유 공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레베카한테 물었더니 맞대요. 그러면 참.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쭉 서술해 보면 어떻게 쓸 수 있나요? 레베카의 PC는 16GB 이상의 하드디스크 여유 공간이 있다. 그쵸? 그렇게 되고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 논리곱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보시면 P and Q라고 해석했잖아요. 그러니까 명제 그리고 또 다른 명제 이렇게 얘기를 해 주면 돼요. 그래서 and라고 생각하면 되고 따라서 우리 이거를 이제 서술을 해 보면 여유 공간이 있고 이렇게 and라고 연결하면 되겠죠. 그리고 Q다. 그러면 Q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true인 거예요. 그러면 레베카의 PC는 있고 프로세서는 어떻다? 1GHz보다 빠르게 실행된다. 요렇게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2번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레베카의 PC는 16GB 이상의 하드디스크 여유 공간이 있고 Q는 부정이 된 거니까 프로세서는 1GHz보다 느리게 실행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3번은 어떻게 될까요? 3번은 false true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P를 부정하고 Q를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레베카의 PC는 16GB 미만의 하드디스크 여유 공간이 있고 프로세서는 1GHz보다 빠르게 실행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고 4번의 경우는 둘 다 false예요. 그러면 레베카의 PC는 16GB 미만의 하드디스크 여유 공간이 있고 프로세서는 1GHz보다 느리게 실행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이렇게 서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곱에 대해서는 두 개의 명제가 있으면 결과적으로 몇 개의 가능성이 나온다? 네 개의 가능성을 얘기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연습해 보시고요. 자, 논리합이라고 하는 새로운 연산자예요. 연산자 지금 하나 했죠. 논리곱이라고 하는 연산자 했고, 지금 논리합이라고 하는 연산자 보고 있어요. 논리합은 디스정션이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논리합, 디스정션은 뭐냐면 P와 Q가 명제라 했을 때 논리합이라고 하는 건 기호로 2번은 이렇게 써요. 이렇게 아래로 꺾어서 쓰고 그 논리합은 뭐라고 읽냐면 P or Q예요. 그러니까 또는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아까 논리곱은 and라고 연결했죠. 문장과 문장을 또는 단어와 단어를 and로 연결하지만 논리합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이렇게 쓰면서 or이라고 표시하고 또는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자, 그래서 논리 에 대해서 진리표를 한번 작성해 봅시다. 논리합에 대해서. 그러면 P하고 Q가 존재하고, 그쵸? 이때 가능성이 몇 개가 생긴다? 네 가지의 경우가 있다. true, true, 또 true, false, false, true, false, false. 이런 네 가지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논리합을 한번 생각해 보면, 논리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또는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논리합은 P와 Q가 모두 거짓일 때만 거짓이고 그 외의 경우는 모두 참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두 거짓일 때만 거짓이다. 그 외에는 모두 참이다. 그러면 이 정의에 입각해서 생각해 보면 모두 거짓일 때만 거짓이다. 자, 그래서 마지막 케이스는 거짓이 되고 그 외에는 모두 참이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체 다 true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자, 왜 그런지 생각해 보면 P or Q예요. 또는이라고 하는 의미는 둘 중에 하나만이라는 뜻이잖아요. 물론 둘 다도 가능하지만 둘 중에 하나라도 이런 뜻으로 생각하면 되니까 자, 첫 번째 케이스. 자, true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 true 맞죠? 그래서 true가 되는 거고 두 번째 보시면 true, false예요. 둘 중에 하나가 true죠. 그러니까 true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보시면 false true니까 둘 중에 하나 일단 true가 된 거죠. 그래서 true예요. 근데 마지막은 둘 중에 하나라도 true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또는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우리 집합에서도 보면 합집합이라고 하는 거 배웠었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라도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이 진리표 작성도 여러분이 쉽게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논리곱은 아까 뭐라고 했냐면 and라고 했어요. 그럼 and라고 하는 것은 A and B라고 했을 때 A도 B도 둘 다 돼야지만 가능한 거죠. 우리 이 and의 개념을 집합에서 생각하면 뭐랑 같나요? 교집합의 의미죠. 그래서 A도 있고 B도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니까 진리표를 보시면 둘 다 true일 때만 true가 된 거예요. 나머지는 다 false가 될 수밖에 없죠. and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리표가 작성이 된 거예요. 예제 6번 한번 봅시다. P와 Q가 위 예제에서의 명제와 같을 때 PQ 명제 논리합은 무엇인가? 아까 레베카 얘기했잖아요. 그것의 논리합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논리합은 우리가 이렇게 또는이라고 해석을 하니까 또는으로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케이스 나눠서 저기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했을 때 1번 한번 해볼까요? 논리합에 대해서. 레베카의 PC는 16GB 이상의 하드디스크 여유 공간이 있거나 또는이니까 그렇거나 Q, 레베카의 PC는 프로세서가 1GHz보다 빠르게 실행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2번, 3번 여러분 해보시고요. 4번의 경우는 레베카 PC는 16GB 미만의 하드디스크 여유 공간이 있거나 레베카의 PC의 프로세서는 1GHz보다 느리게 실행된다. 근데 그 결과가 뭐가 된다? false가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연산자, 논리 곱하고 논리 합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이렇게 진리표 작성하는 거 할 수 있으면 되고, 여러분은 뭘 생각해 보냐면, 오늘 지금 이렇게 예제에서 1번 케이스, 4번 케이스 지금 했잖아요. 2번하고 3번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값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이 한번 명제를 이렇게 쭉 한번 써보는 거 연습해 보시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 아래의 데피니션부터 시작할게요.